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2년 3월 12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항전에 관해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발발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0회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예측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역사, 문화적 현상, 유사성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핫워, 열전이란 제목을 갖고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쟁 자체와는 무관하게라도 우리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적 유사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와도 연관이 됩니다. 저는 조선의 멸망 과정과 독도 문제의 발생을 사실은 러시아와 영국 세력간의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동아시아로 압축시키겠습니다. 즉 일본과 조선의 멸망, 독도 문제로 압축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그레이트 게임, 즉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과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장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일본이 재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첫 해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빨리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역사를 하게 되면 큰 틀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지정학의 극동아시아, 일본, 그리고 조선과 동해라는 제목이 되죠. 보이는 두 개의 책처럼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 두 번째는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의 나라, 이 두 권의 책이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세의 영토 분쟁 문제, 국제관계를 다룬 것이죠. 이 두 권의 책은 유라시아 세계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라시아 전체 세계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과는 어떤 연관성, 즉 문화와 역사적 연관성을 다룬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지정학적, 지경학적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문화적 그리고 특히 지심학적 관점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정학적 관점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정학이 가장 중요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오랫동안 역사를 능동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정학적 사고에 서투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정학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러시아가 서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극서지역을 거쳐서 극중유역의 중앙아시아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극동 시베리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 경계는 바로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러시아가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19세기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고요. 이 운명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지정을 이해하는 생태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가는 이렇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국가가 처음 생기기 전까지는 몽골인들을 주축을 하면서 투르크인이 합쳐진 킵차크 한국이 약 200여 년 이상, 즉 240년 동안 지배했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특히 지문화적 요소 속에는 동아시아 속에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관한 더 향수와 야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남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극동, 해가 뜨는 가장 가까운 곳, 거기 우리 땅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그레이트 게임의 관점에서 보는데요.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원론적인 의미의 그레이트 게임 외에도 기본적으로 세계 질서는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세기부터 러시아와 우스만 투르크, 들려서 영국 간에 벌어진 전쟁을 그레이트 게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주된 전장, 즉 배틀필드는 흑해, 더 블랙시고요. 그리고 서북 쪽에 발트해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극동아시아의 바다입니다. 어느 바다겠습니까? 오츠크해입니까? 북태평양입니까? 아닙니다. 동해입니다. 이유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우리의 동해는 전략적으로 또는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러시아 영토 팽창 과정을 보니까 비교적 일찍부터 이렇게 그들은 동아시아적에 진출을 했었네요.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8세기 초에 가니까 이미 카흐타조야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요. 이 전부터 사실은
약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 효정년간에는 우리 역사책에서 나선정벌이라고 배우는 두 차례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청나라와 조선연합군과 그리고 러시아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조선군의 맹렬한 활약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코사크인들을 동원해서 그 위에는 다시 러시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진군을 해오면서요, 의외로 이렇게 1698년에 이미 캄차카 원정대가 편성이 됐고, 그리고 오츠크 항구가 건설이 됐어요. 오츠크 항구는 오츠크해의 서쪽 중간에 있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18세기 초에 가면서 드디어 러시아는 쿠릴 열도까지 상륙을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까지 일본은 이 쿠릴 열도의 존재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홋카이도에 대해서도 큰 신경 쓰지 않았었고요. 쿠릴 열도라든가 사할일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거의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에 러시아인들은 빨리빨리 도착하면서 마침내는 베링 해협도 발견하고요. 그리고 베링 해협 탐험대의 1분견대가 사할일을 따라서 남쪽으로 왔고 혼슈 지역까지 측량하다 보니까 일본의 막부에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북진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죠. 천년 서세 영토 국동 시베리아를 가다란 책인데요, 주로 연해주 일대부터 하바로브스크, 그리고 연해주 북부 지역, 캄차카반도, 사할릴, 이런 지역을 제가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현지 생태환경, 그리고 문화, 종족들에 관해서 상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캄차카반도인데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여기가 황량합니까? 한여름인데도요, 이렇게 설산으로 이루어졌고 멀리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캄차카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캄차카반도의 주변 지역과 교류가 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에서 선사문화에 해당하는 조몽시대의 조몽토기 문화들이 바로 이런 일대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을 벌일 때 이 캄차카 반도에 살았던 야차라는 종족이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었던 사할린에 있는 유기란 종족도 통역을 3번 거쳐서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제가 일찍 주장했던 처럼 동아시아 질서 전면적 재편을 주도하는 국제대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도 주변의 여러 민족 또는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겠죠. 다만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주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상황들과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이론을 전개해야 됩니다. 사할린 남쪽의 바다인데 한여름에도 얼음이 녹질 않았습니다. 이게 사할린이죠. 캄차카반도는 더더욱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고요, 두만하구인데요, 이 바다를 타타르 스트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타르 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더 크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동해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동해로 인식하는데 사실은 이 넓은 바다 타타르해까지도 동해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를 일본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와 일본의 차이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토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거죠. 러시아는 1741년에 알래스카를 발견했고요, 1799년에는 태평양,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미국과 무역을 합니다. 러시아는 엄청나게 동쪽으로 진군했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한일파는 현재 캐나다의 서부 해안을 타고 내려왔고, 한일파는 바로 오츠크해를 통해서 사할린 그리고 쿠릴 열도 홋카이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부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1799년도에 쿠릴 열도를 직할령이라 선포하고요, 1808년에는 마미아린조라는 사람을 사할린 지역에 파견하고, 그 마미아린조는 타타르 스테이트를 건너서 흑룡강 끝까지 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홋카이도나 사할린 문제는 메이지 정부에 그대로 계승이 되죠. 마미아린조의 동상인데요, 홋카이도 삿포로에 가면은 북해도청 구 본청사가 있는데요, 그 자료관에 가면은 마미아린조의 동상이 있고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리학자라든가 아니면 탐험가라든가 아니면 종교인들이 어느 지역을 답사하거나 그 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은 그건 그 국가의 영토로 인정되던 시기였었어요. 물론 이 시기에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완벽히 그랬고요.
강제적으로라도 원주민들에게 세금을 받으면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불문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아무데도 나가질 않았죠. 자, 19세기 중요배우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계 질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다. 말 그대로 쉬프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륙 질서와 해양 질서가 본격적으로 대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륙 세력에 맹주였던 러시아와 그리고 해양 세력에 맹주였던 영국 간의 대결 구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북해, 흑해 그리고 동쪽으로 내려와야죠. 그런데 동쪽은 영국과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러시아로서는 비교적 쉽게 동쪽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레이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와 그리고 나머지는 오스만 트루크,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연합군 간의 대결이 벌어졌고 그 대결에서 러시아는 대패배했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것을 러시아는 양보했었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가 이렇게 오츠크에 나타나서 캄차크반도 끝에 있는 페트로파볼스크 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륙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러시아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 피해를 입혔던 것이죠. 그만큼 국제 질서는 아주 냉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1918년도에 이 사진자를 찍어 왔고요. 그리고 2020년대는 실제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게 캄차크반도 끝에 페볼로프스크 항이죠. 자,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 들어서 우리 역사가 직접 그레이트 게임에 말려들어가게 됩니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와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러시아와 오스만 트루크 그리고 영국 간에 벌어졌던 그레이트 게임은 동쪽으로 와서 극동아시아, 동해, 조선, 일본 그리고 독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숙하게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1787년 5월 달에 프랑스의 부소람이 도착하면서 라페르주가 울릉도를 다질레 섬이라고 명명하고요. 그리고 독도를 부솔 섬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1849년에는 프랑스의 포경선인 리앙쿠르가 독도를 발견해서 리앙쿠르 락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크림 전쟁이 발발하는 그 시기에 러시아 함대 가운데 올리브 차우가 이 두 개의 섬을 발견해서 독도의 동도는 미넬라이 그리고 서도는 올리브차로 명명한 겁니다. 정말 직접 연관이 되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캄차크반도의 페볼로프스크 항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2년인 1857년에는 미국의 포경선인 플로리다호가 울릉도 아닌 독도를 보면서 다질레럭이라고 기입을 한 것이거든요. 약간 혼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본인들도 이제는 독도를 그들의 지도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독도편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일본과 러시아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 2세가 등극하면서부터는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해요. 그리고 국경을 획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소 불리한 상태에서 1855년에는 러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할린은 공동 관리로 하자. 그리고 러시아는 그 대신에 쿠릴 열도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죠. 쿠릴 열도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러일 전쟁이 벌어질 때도 여기가 중요했고요. 실제로 여기를 장악하면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북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일본의 해군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 그 총주했던 군사기지가 바로 이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죠. 이렇게 러시아는 1858년도에는 아이온 조약을 맺었고 그 2년인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150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40만 평방킬로미터의 연해주 땅은 러시아로 봐서는 태평양으로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군사 요충지였었고요. 중국은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도 동해로 출구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부단히 이 지역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하버로브스크시를 건설하고 1860년대에는 블라디보스토크가 건설됐고 계속해서 TSR, 트랜스시베리안 레이더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의 건설로 인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하는 큰 요인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 전체를 위해서는, 러시아 역사를 위해서는, 러시아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었죠. 자, 일본이 설치한 겁니다. 1906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이렇게 그들은 국경 표지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대일본 제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였었죠. 그리고 1798년에 쿠릴 열도에 세운 건데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미 1798년도에 쿠릴 열도가 자기네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실질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자, 일본의 지도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길쭉하게 남북으로 이어진 섬을 화태라고 써 있는데요. 자작나무 화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사할린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곳이 연해주 일대인데요. 그 사이에 한자로 간궁 해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간궁은 마미야 린조의 마미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지리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 지역이 자기네 나라의 해역이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어딘가에 김종호, 김종희, 안종복 이런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타타르 해가 우리의 동해란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미 영국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혹시나 홋카이도족을 점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러시아령의 타이타리항에 군함을 2번씩이나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여기서도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 간에는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실질적 이해관계인 일본도 역시 북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조선은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1875년에는 다시 러시아 일본 사이에는 상페테부르크 조약, 즉 가라오토 치시마 교환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이 조약에서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에 쿠릴 열도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했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투르크전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보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 그 당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 전개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가면서 영국은 이미 아편 전쟁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요. 이미 인도를 직접 지배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인도 지역 페르시아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남진해오는 러시아 세력을 방어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동에서는 1885년도에 거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거문도에서 전세했던 영국인들의 수비용을 묻은 묘지이죠. 지금은 이렇게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영국인을 맞이하는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각가지였었지만 기본적으로 백성들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지방관리들도 우호적이었었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극동지역에서 비로소 일본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는 당연히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놓았기 때문에 우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당시 벌어진 그레이트 게임의 실체를 이해했고요. 영국의 전략은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에 또 미국의 동태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미국이 이때부터 아시아 질서에, 동아시아 질서에 직접 개입을 시작합니다. 1853년도에 페이리 함대 미시시피함을 이끌고 동경만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이죠. 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막부가 쓰러지고 그리고 일본의 명치 유신이 성공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1869년도에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의 양쪽 바다를 가지고 있는 대륙국가가 된 것이죠. 즉 저는 양양국가라는 용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그 당시 때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죠. 바로 포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비디크라는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포경선단들은 전 세계를 누볐거든요. 근데 북태평양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울산에 가면 방구대 암각화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고래 그림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해역은 고래 서식지였거든요. 당연히 미국인들도 진출했고 그래서 미국 이 포경선인 플로리다함이 독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인 1871년도에는 미국과 조선군 간에 벌어진 신미 양요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다시 1898년도에는 이제 미국이 스페인과 카리브해를 놓고 본격적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필리핀을 획득하고 이제는 다시 태평양 세력으로 발돋움하니까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위해서는 영국과 한편이 되고 일본의 편을 들면서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이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영국의 약간 퇴조와 함께 신흥 세력인 미국이 등장하게 되니까 다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1866년도에 명치유시 성공됐는데 군세를 급증시키고 불과 몇 년엔 대만을 침공하고 다시 몇 년에는 오키나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차지한 영토가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센카쿠, 즉 조도가 됩니다.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세계 현실을 몰랐던 것이죠.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고요. 일본은 갑자기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현 정복전쟁을 펼치고 그리고 요동반도까지 진출합니다만 이 요동반도의 진출을 또는 중국 내부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러시아는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영국은 1885년도에 고문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유럽 전선에 빼내기 위해서는 극동에서 갈등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죠. 똑같이 오스만 트루크를 통해서 러시아의 흑해 진출을 견제한 것과 동일하게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동해 진출 또는 태평양 진출을 막게 하는 겁니다. 1902년에는 영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이 수립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그리고 영일 간의 전선이 구축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가 끝을 내고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사의 그레이트 게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쪽에서도 전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이제 동쪽에서는 미국까지 개입된 러일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세계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동아시아 그리고 동해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란 큰 틀 속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때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성장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적극적 팽창으로 인해서 미국이 비롯한 자유세계에서는 일본을 대항마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재무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러시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가 될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서 특히 18세기 초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갈등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향후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